주변의 컨텍스트와 어울리지 않는다. 맞는 말씀이에요. 전혀 안 어울리죠. 근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반론을 하고 싶어요. 주변의 컨텍스트가 그렇게 아름답냐. 서울이라는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그러한 변종을 허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주요 건축물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용산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사옥이고요. 또 하나는 동대문 DDP입니다. 두 개가 완전 극단적으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죠. 이 동대문 DDP는 되게 유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곡선으로 되어 있고, 자하디라고 하는 되게 이라크 출신의 그런 건축가고요. 해체주의 건축가로 이름을 떨치다가 한 20여 년 전부터 커리어에 큰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건축이 사실은 별로 지어지지 못하는 건축들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 해체주의 건축가들이 다 그렇듯이 관념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해체주의의 시작은 보통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건축가가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시작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원래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프랑스 현대 철학 중에 해체주의라는 게 있는데, 자크 데리다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건축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주류입니다. 성공적이진 않았죠. 나중에 한번 총정리를 하긴 할 텐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인문학이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왔는데 건축에 적용을 했더니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젠만이 지었던 건물 중에 유명한 게 주택 시리즈를 지었는데, 가면은 부부의 침대가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논리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결국에는 한 침대에서 못 자는 그런 형상이 나오는 거고, 어디는 계단이 이렇게 천장에 부닥쳐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야, 계단은 원래 딴 데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해체주의잖아. 우리는 계단의 형태인데 계단이 아니야. 기능은 계단이 없어. 잘났다 그래. 결국에는 되게 현학적인 프로세스로 계속 간 거예요. 인문학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건물에 인문학이 없어. 근데 그 아이젠만이라는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운 건축을 추구를 했었는데, 또 하나는 IT 기술과 접목해서 새로운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게 오토데시스라는 회사랑 함께 폼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보통 건축가에서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엔지니어가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만약에 내가 6면체의 건물을 짓는다. 일단 평면에다가 박스를 그려요. 그런 다음에 컴퓨터가 물어봅니다. 야, 높이 얼마로 할래? 값을 3m 치면은 얘가 딱 3m 높이로 이 박스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건축가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덩어리가 박스로 딱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폼즈가 약간 그런 식이에요. 맨 처음에 이 아이콘이 왼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그 박스를 딱 찍으면은 쭉 끌어당기면 이렇게 딱 이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되게 특이한 게, 내가 이거를 형태를 좀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난 이번에 이 선분을 이렇게 당겨봐야지. 그러면은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특이하게 이형의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가 쉬워지는 그런 프로세스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컴퓨터 기술과 건축을 합쳐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거를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프랭크 게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바오 구겐하임이라는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형태를 만드는데 어프로치가 좀 달라요. 곡선의 형태를 만드는데 이 사람은 디자인하는 방식이 종이를 이렇게 꾸겨가지고 던집니다. 종이를 꾸겨요. 그러면은 종이를 하나 갖고 와서 하는 게 낫겠구나. 자, 이건 얼마나 웃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젠만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꾸겨가지고 이렇게 던져봐요. 나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이걸 또 던져. 근데 이게 좀 모양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얘를 3D 디지타이저라고 그래서 이렇게 펜으로 된 걸로 찍습니다. 그래서 XY 좌표가 나와요. 그럼 이런 형태로 이거 모양이 괜찮은데? 그럼 이 부분 따고 컴퓨터에서 그것만 조금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직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 훌륭한 게, 이 형태의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회사하고 협업을 해요. 실제로 전투기를 만들 때 쓰는 그런 카티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보시면은 자동차 본네트도 곡선으로 되어 있고 되게 다 문짝도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쇠로 된 프레임을 만들고 곡면으로 철판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방식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방식으로 조선도 그렇게, 배도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게 건축에서는 적용된 바가 없었는데,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그래서 현장에 와서는 그거를 철골을
조립을 해서 거기다 철판을 붙여서 건물을 만들어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거죠. 왜냐면은 배나 자동차는 완벽한 방수잖아요. 배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떠 있는데 안 서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곡면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축을 만든 거예요. IT도 자유로운 형태의 곡선, 그리고 프랭크 게리 덕분에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런 그런 곡선의 형태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하디드 같은 건축가는 거의 아이젠만과 프랭크 게리가 낳은 딸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이제 그래서 동대문 DDP를 보시면은 상당히 직관적인 거예요. 그 형태가 왜 그렇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형태가 난 좋은 거고 그 형태를 나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만들어졌을 때 삼성물산이 시공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혁신적이었어요, 사실은. 그 내부는 되게 각지게 대충 골조를 만들고요. 바깥쪽의 문제는 그 철판 하나하나의 사이즈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쓰는 건데 본네트의 그 3차원 곡면을 가장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은 각 포인트의 봉들이 높이를 다 다르게 해서 표면을 다른 앵글로 만드는 거예요. 3차원 곡면을. 근데 거기다 프레스로 철판을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커스터마이즈 된 철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방법으로 그 곡면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하디드의 건물 중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큰 건물로 완성된 되게 의미 있는 건축물이에요. 뭐 그거에 대해 비판은 되게 많죠. 지난 시간에 동양의 건축은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서양의 건축은 밖에서 바라보는 형태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동대문 DDP 같은 건축물은 밖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그런 건축물인 거예요. 보신 대로 막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으로 되어 있지만은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창문이 거의 없죠. 언덕을 만들겠다고 이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그 만들어진 아름다운 언덕을 건물 내부에서는 즐길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창문을 뚫는 순간 형태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동대문 DDP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건축가들이 비평을 할 때 팬케이크 플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팬케이크 플랜은 뭐냐면은 팬케이크 보시면은 차곡차곡 똑같은 거를 쌓아 올렸잖아요. 상가 건물을 보시면은 5층짜리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5층이 다 똑같은 평면도예요. 공간에 변화가 전혀 없어요. 공간감도 없고. 수학 중에 위상기하학이라고 있거든요. 위상기하학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축구공이 있고요. 이런 먹이잔이 있고 튜브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가 닮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위상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먹이잔에다가 여기다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바람을 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가 점점 뚱뚱해지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돼 있던 이게 점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얘는 하나의 볼륨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점점 스트레치가 되면은 얘도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요. 구에 구멍이 하나 뚫린 걸로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위상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걸로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가위를 대가지고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르거나 하는 변화가 없이 늘리기만 해가지고 그 형태가 나오면은 그건 위상기하학적으로 같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상가 건물을 바람을 불어서 껍데기를 좀 빵빵하게 만들고 늘리면은 동대문 DDP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가 건물을 늘리고 하더라도 아모레 퍼시픽 사옥이 나오지는 못해요. 왜냐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으니까. 그거는 도나스와 같은 거죠. 아모레 퍼시픽 사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상가하고 아모레 퍼시픽 사옥이 더 비슷해 보이죠. 박스니까. 근데 실제로 위상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상가와 동대문 DDP가 더 비슷한 것 같고요. 아모레 퍼시픽 사옥은 도나스와 더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곡선과 이런 거와 전혀 여지껏 본 적이 없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건축가들이 처음에 그게 지어졌을 때 비난을 많이 했어요. 주변의 컨텍스트와 어울리지 않는다. 뭐 맞는 말씀이에요. 전혀 안 어울리죠. 근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반론을 하고 싶어요. 주변의 컨텍스트가 그렇게 아름답냐. 그거를 꼭 지킬 정도로 한 100년 지나면은 두타는 없어지더라도 DDP는 가만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텍스트를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데 전통을 다 따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누군가는 전통을 거스르는 것도 나와야지 그게 다양성이 나오는 거고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그러한 변종을 허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걸 허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객론화 될 때 오히려 더 건축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거와 상반되게 이제 아모레 퍼시픽을 한번 보시면은 그 아모레 퍼시픽 사옥은 다이어그램으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모난 건물에 가운데 구멍 뻥 뚫려 있는. 서경배 회장께서 사옥을 짓는데 한옥 같은 사옥을 짓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공모전을 했을 때 제시된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시면은 창문이 다 바깥쪽으로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방에서 다른 방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한옥은 다르죠. 안방에서 창문을 열면은 건너방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 사랑채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창문을 열면은 안방에 있는 사람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데이비 치퍼필드라는 이 영국 건축가가 핵심을 잘 찾아낸 것 같아요. 덩어리가 큰 건물에 가운데 보이드로 비워놓고요. 그게 일종의 마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옥들이 서로 마주 볼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사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거가 서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사옥의 형태를 이제 밥상머리 사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밥상에 앉으면은 식구들끼리 마주보고 앉아서 얼굴을 보고 밥을 먹어요. 상이라고, 밥상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서로 중심점이 보여지고 마주볼 수 있는 공간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건물을 가서 보시면은 네모난 평면도에 가운데에 코어가 들어가 있죠.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같은 건물 안에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코어는 다 벽으로 막혀 있고 다 바깥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팬케이크처럼 쌓여져 있기 때문에 10층 사람이 11층 사람을 못 봐요. 일반적인 코어가 가운데 박혀 있는 그런 오피스 빌딩 30층짜리 사옥에 갔다. 그 얘기는 회사가 30등분이 나는 거거든요. 소통이 그만큼 없는 거죠. 가운데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서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처럼,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공동체 의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 사옥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중간에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관계 플러스 거기다가 마당을 넣어놨어요. 그 마당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바깥 경치도 보고 용산공원도 내려다보고 그러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물론 여기 이제 안타까운 것이 좀 있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것이냐. 왜냐하면은 저도 이런 비슷한 사옥들을 한 2번 정도 설계를 해봤는데 그때 비판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냥 비전문가가 지나가서 보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저러면 내가 퇴근하는 거 다 부장님이 볼 수 있겠구나. 서로 마주본다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은 나의 사생활이 그만큼 노출이 되는 거죠. 지금은 보통 창가에 부장님이 계시면 이분은 퇴근할 때 전무님이 모르잖아요.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자기 혼자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옥에서는 너무 여실히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더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걸 극복하는 자유로운 출퇴근이 되는 그러한 사내 조직이라면 이런 공간이 훨씬 좋게 되겠죠. 그리고 이 건물의 인면을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 사옥은 바깥에 세로로 된 핀들이 쭉 돼 있어요. 하얀색으로 보통 약간 밝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데이비 치퍼필드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가 조선 백자를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근데 조선 백자를 가만히 보시면 아주 가느다란 실로 크랙들이 가 있거든요. 이게 아모레 퍼시픽 이게 화장품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백자 같은 피부, 그러면서 이게 하얀색 표면인데 그래서 얼핏 보면은 뽀얀 도자기 같고 가까이서 보면 크랙도 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나는 건축 인면을 만든 거죠. 건축가가 그걸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 핀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함으로 인해서 서양에서 들어온 햇빛을 막는 루버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이 면이 더 벽으로 보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벽으로 많은 인면이 됐을 때 건물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그리고 가운데 구멍 뚫린 게 더 부각돼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뚫려 있는 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버티컬 핀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거기에 그 좋은 가든들이 많은데 여기에 가려면은 건물의 입주자들만 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까지 접근을 외부 계단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 높이까지 올라가서 그 가든을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퇴근 이후에도 쓸 수 있으면은 도심 속에 되게 중요한 공원으로 역할을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회사기 때문에 보안상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걸 개방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층부의 가든을 최근에는 오픈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 잘 안 갑니다. 그게 제대로 되려면은 인도에서 곧장 연속적으로 외부 공간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그냥 곧장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쭉 올라가서 여기도 즐기다가 다시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인면상으로 건축가가 원치 않은 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버티컬 루버의 뒤쪽에다가 우리가 얘를 숨겨놓을 수도 있겠죠. 이 크랙 사이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약간 만들어졌다면은 훨씬 쓰임새가 좋고 원래의 의도가 더 살지 않았을까. 극단적으로 아모레 퍼시픽 사옥과 동대문 DDP는 사실은 양극단으로 돼 있는 디자인적으로 다른 거죠. 여기는 공간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것이고 하는 것. 동대문 DDP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형태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런 좋은 건물들이 안 나오느냐. 이게 심의 제도가 되게 안 좋아요. 우리가 보통 건물을 하나를 지으면 심의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것들은. 그 심의를 가면은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사공이 많아지면 결국엔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수준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 많은 심의원들을 다 만족시키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물에 개성 있고 훌륭한 건물들이 좀 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그런 심의제도는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처음에 제대로 된 건축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심의 없이 가는 게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제대로 건축가를 선정할 수 있는 건축주의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제가 이런 유튜브 채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건축에 대한 안목을 전 국민이 좀 높여져서 뭔가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건 뽕인 것 같아. 아니면 이건 된장인 것 같아.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맨날 얘기하면 야, 이게 몇 억짜리니? 이거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사옥과 동대문 DDP를 통해서 건축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